생각하며 대비를 해봅시다. 총정리. 첫 페이지부터 1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교과서 11페이지. 한국 시가 문학의 변천사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이 운문과 산문으로 나뉘어진다는 학교 필기를 참조를 하셔서 문학의 변천사에 한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도 되기도 하는데, 혹은 작품 속에 선지로 녹아 있을 수도 있는 필기 내용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12페이지에 여기에 한 친구의 필기만을 참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필기도 더하셔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라고 쌤한테 확인받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이제 금, 토, 일, 3일 동안 쌤한테 제보를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제 뭐 이해가 되는 내용들은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12페이지에 필기로 정리되어 있는데, 문학이 고전이랑 현대로 시대를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 고전 안에도 운문과 산문문학이 있을 것이고 현대도 운문과 산문문학으로 나누면 됩니다. 고전은요, 갈래별이면서도 시대의 흐름이죠. 갈래별. 현대도 시대별이면서도 그 시대 속에 작가를 중심으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쌤 생각에 시대별의 작가별의 현대의 운문과 산문은 2학년 문학 시간에 주된 내용으로 배우기 때문에 출제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고전의 흐름, 1번 고대가요, 2번 향가, 3번 고려가요, 4번의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국민문학이었던 시조와 가사, 그리고 조선 초에 창작이 된 악장, 이게 눈에 좀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고전문학의 흐름 첫 번째 고대가요부터 시작할게요. 고대가요는 삼국시대 이전의 문학을 말합니다. 배경선화가 전해지고요. 한역시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게? 라고 하면 한자로 기록되어서 그 한자로 기록된 것을 지금 우리가 번역해서 본다라는 거야. 구지가에서 구야구야, 수기현야, 번작이 끼냐라는 한자로 기록이 된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자로 기록 번역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지가에서는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구지가에서는요, 거북이한테 머리를 내놓으라고 명령을 해요. 거부가 부릅니다. 머리를 내어놓아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만일에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을 해서 구워 먹겠다라는 위협의 구조로 시상이 전개가 된다. 이 구지가의 형식이 그대로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해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구지가의 형식이 그대로 해가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 작품 황조가는 고구려 유리왕의 작품으로 꾀꼬리는 너무 정다운데 외로워라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갈고 요 정도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꾀꼬리가 객관적 상가물로 등장을 하는 유리왕의 황조가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네 번째 공무도화가는 백수광구라는 흰머리에 미친 남자의 아내가 여성적인 어조로서 남편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 가시님을 어이할고라는 체념적인 마음을 담아내었다. 다섯 번째 정읍사를 별표친 이유는 한역시가라고 했었던 고대가요의 특징과 다르게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백제 유일한 노래고요. 정읍사의 형식의 후렴구를 제외하고 나면 시조의 삼장육구의 형식이 나옵니다. 삼장육구의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뭐라고도 얘기한다? 시조기원설이라고도 합니다. 시조기원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다. 오케이. 두 번째에서는 향가가 나오는데요. 신라시대 때의 노래 향가는 19채의 향가로서 사례가라고 합니다. 세 번째 고려가요는요, 고려시대 민중, 평민기층의 노래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의 문학이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어서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죠. 그래서 고려가요는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사문부 분연체 후렴구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 때의 문학으로는 시조와 가사가 있는데, 시조는 기억해야 돼. 형식을 기억해서 3장육구 45자 내외. 시조가 가지고 있는 음수율의 특징이 뭐지? 여기다 적어놨어도 됐을 텐데 쌤이 안 적었네. 시조 음수율 어떻게 되지? 얘기해보자. 시조의 글자 수는 3글자 4글자 혹은 4글자 4글자로 3, 4나 4, 4조의 음수율을 지니고 있죠. 거기 3장육구 45자 내외 밑에 공간도 있으니까 좀 적고 갈까? 아니면 그냥 자기 필기에다가 뭐 하셔도 되고. 3이나 4, 4조. 그리고 시조 몇 음보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3음보가 되겠죠. 종장의 척구는 3글자로 고정, 뭐 이런 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은 꼭 암기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문학의 특징으로 한번 가보면, 가사는 시조가 길이가 길어진 것을 가사라고 하지,
정계라고 하면 뭐라고 기억하면 된다?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빼놓은 거 없겠지요. 다 끄덕끄덕이 되는 내용들이라면 요것도 하나 참조 삼아서 기억해보자. 가사문학의 특징이 조선 전기에는 아무래도 유교적 가치 있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 등 강호가도라든지 관념적 추상적 하면 자연친화적인 노래 있지. 상충곡 지난 시험의 범위였습니다. 강호가도. 그리고 송민곡, 사민곡과 같은 충신 연주지사 임금님께 충이라는 관념적 추상적 메시지에서 후기로 가면서는 있잖아.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자기들의 찐 일상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성격으로 좀 바뀌어요.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사문학은 전개에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들에서 유교적 가치들 말이야. 후기로 가면서는 사실적, 구체적, 일상적 주제로 변화가 되더라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조선 초에 창작이 된 악장은요. 대표적으로 용비어천가인데 창작의 목적과 동기가 한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야. 그래서 한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글 창제 이후에 가장 첫 번째로 창작된 문학이기 때문에 용비어천가의 종성의 표기 방식은 팔종성이었습니까? 종성부용 초성이었습니까? 종성부용 초성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쿠데타 아니야, 우리는 천명으로 건국한 것이야 라는 정당성에 대한 어필의 노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필하기.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 때의 문학까지가 다 정리가 되죠. 머릿속에 기억해 보시면 우리나라 문학의 삼국시대 이전의 문학들 다 모여 라고 하면 고대가요 5작품, 제망매가를 포함한 신라시대 노래에서의 향가, 그리고 가실이라든지 그리고 서경별곡이라든지 지난번에 여러분이 시험 범위로 만나봤던 고려시대 민중계층의 노래들 고려가요,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해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국민의 문학이 한다라고 하는 시조, 시조가 길이가 짧아. 시조가 길이가 짧아서 조금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채워보자 라고 하면 만들어진 것이 가사. 그리고 5번째 조선 초에는 악장, 그리고 밑에 언해라는 게 있는데 중국의 문학을 우리의 한글로 번역을 한 것이 언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문학으로 들어서면요. 6번째부터는 이제 개화기를 거쳐서 현대로 가겠지. 김상경 쌤이 현대는 시대별과 작가별로 작품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 우리 문학의 흐름이 시대별 작가별이라고 얘기해 주셨거든. 1910년대는 개화기이기 때문에 창가, 개화가사, 신치시. 근데 사실상 있잖아. 1910년대부터는 2학년 문학 시간에 배울 것 같습니다. 필기도 좀 빠방하지가 않아서 요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설마 냈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적어주신 내용이니까 1920년대는 낭만주의의 1920년대의 대표 작가에서는 낭만주의는 아니지만 전통시에서의 김소월 그리고 종교적인 색깔의 한용운이 1920년대의 대표 시인이기는 합니다. 한용운이 님의 침묵으로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1920년에는 김소월, 한용운이 있습니다. 1930년대에는 모더니즘 시에서 시각적 이미지즘의 회화성의 김광규, 도시문명에 대한 비판이죠. 초현실주의에서의 관습을 파괴하는 이상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초현실주의 기법의 시를 창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명파 시인의 유치한 상징주의, 공동체의 의식을 중시 여긴 백석의 시인까지 필기를 좀 해주신 것 같군요. 그리고 1940년대에 저항시인하면 윤동주 이육사가 되겠다. 이 페이지가 여러분도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의 필기들을 쭉 여기에다 살을 붙이시면서 쌤의 설명을 덧붙여 보시고 나는 이런 필기가 있는데 쌤은 왜 이런 설명을 안 해주시지? 라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쌤이 제보를 못 받은 것이니 자신의 필기로 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 금토일의 시간 동안 쌤이 충분히 이해가 돕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속 이어갈게요. 19체 향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망매가 19체 향가는요 사내가라고도 하고요 향가는 향찰이라는 문자 수단으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더라. 향가가 기서결의 3단 구성이기 때문에 10줄이 4-4-2의 구성으로 9번째 줄을 낙구라고 부르고 그 낙구는 첫머리가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향가가 가지고 있는 형식이 그대로 어디에 계승이 되었다? 시조한테 계승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조의 3장의 형식은 향가의 3단 구성에서 오지 않았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조의 형식이 대체 어디에서 왔어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정읍사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향가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만전춘별사라는 고려가요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런 거 필기가 있던데 그냥 그러려니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가의 표기 방식에 대해서 향찰이라는 표기 수단을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향찰은 어때요? 밑에 차자표기라고 되어 있는 거 필기로 내려갑시다. 차자표기에서 이두나 구결이라는 표기의 방식은 토를 뭐 한자로 붙였다 뭐 이런 건데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우리는 향찰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말 문장에 우리말 어순으로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조사나 어미가 있어. 체언대에는 조사를 붙이고 동사랑 형용사의 어간뒤에 뒤에 꼬리 어미가 변화가 되는 우리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 어순에 맞춰진 문자 체계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형식 형태소의 조사나 어미는 음차 그리고 뜻을 지니고 있는 체언이라든지 동사의 어간이라든지 실질적인 형태소들은 다 한자의 뜻을 빌린다. 그래서 쌤이 동그라미 쳐놓은 기른이라는 단어를 본다면 길이라고 한다면 한자의 뜻을 빌려야 되겠지요. 실질 형태소니까. 은이라고 하면 전혀 은이라는 의미랑 상관이 없는 은만, 은을 가지고 오면 된다라는 표기 방식의 특징은 좀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제망매가가 가지고 있는 출제 요소, 표현상의 특징 시험에 나오겠지요. 시어의 의미 시험에 안 나오면 이거는 미쳤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쌤은 김상혁쌤 원래 특유의 시그니처 문제 유형이 아니었는데 2학년 문학 선생님이 만든 문제 유형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나 봐. 그래서 항상 늘 내시는 시험 문제 유형으로 자리 잡은 게 뭐다? 적절한 거 모두 고르시오에서 개수 문제로 바꾸셨죠. 그죠? 적절한 진술 모두 고르시오에서 제망매가랑 관련된 적절한 선지들,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시어의 의미, 그리고 향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얘기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국어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는 문제 중심에서의 공부가 좀 내신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헷갈리면 그냥 무조건 본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끔 또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개념은 좀 잘 자리를 잡아놔야 되겠죠. 내가 의인이 뭔지, 객관상 상관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해놔야지 심상과 공감각적 심상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4페이지로 가시고요. 작품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자가 이제 공부하시고 귀로 들으면 지금도 슬슬 잠의 기운이 오고 있는데 잘 것 같아서 작품들에 대한 설명들은 이제 눈으로 익히세요. 더 이상 귀로 듣지 마세요. 대화체라는 둥, 뭐 하자 1이 보조적인 역할이고 하자 2가 중심의 화자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뭐 바람과 물결, 구름, 안개, 간신을 나타낸다 하지 않겠습니다. 네, 각자가 다 외우셔야 됩니다. 0.1%의 사고력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쌤은. 국어 내신은 무조건 성실성으로 암기하시면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내 것으로 만들자. 17페이지에서도 내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들은 하신 거 없는 것 같고 18페이지의 학습활동 당연히 잘 보셔야죠. 18페이지, 19페이지의 학습활동들은 당연히 다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페이지 20쪽으로 가는데요. 시조 이야기 좀 하고 가자. 500년 도읍지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고려의 옛 도읍지를 한 필의 말로 돌아들면서 드라이브를 쫙 해봤어. 한 필의 말을 타고 있는 시작하자가 평범한 뭔가 좀 빈한 선비라는 것이야. 그리고 중장 부분에서의 핵심 내용 산천을 의구하되에다가 슬래시 인걸은 간대없다. 대조랑 대꾸를 통해서 실적하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지? 산천을 의구하되 슬래시 인걸은 간대없다. 대조 대꾸를 통해서 자연사는 불변인데 인간사는 가변이라는 거야.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간사는 망해버렸어. 그래서 자연사의 불변성 그리고 뭐를 기억하셔야 된다? 인간사의 가변성을 대조대꾸로 표현해냈구나. 그래서 감탄이 터집니다. 어집어 아이고야 태평영월의 태평성대가 꿈인가 하노라라는 인생무상으로서 길제의 500년 도읍지에 관련된 사자성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길제의 시조 사자성어로 주제를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풍수지탄입니까? 맥수지탄입니까? 맥수지탄, 고리가 빼어난 것에 대한 탄식으로 맥수지탄을 기억하셔야 되고 풍수지탄도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풍수지탄은 효를 다하지 못함을 탄식하는 마음,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효도를 다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할 때 풍수지탄이라고 하고 박인노의 시조 소개해줬죠.
쟁반에 빨간색의 감이 너무 맛있어서 품어가고 싶지만 품어가도 반길 리가 없으니 너무 서럽다. 쟁반 위에 빨간색 감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드릴 수가 없구나. 풍수지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어즈버나 제막내가의 아의 기능 이런 걸 빼놓는다라고 하면 안 되지. 20, 21페이지. 야, 결국에는 교사용 지도서를 또 한 번 복사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 제대로 좀 읽어달라는 거. 이거 말고 컬러로 읽으세요. 본인 책으로. 그만큼 페이지에서 언급하고 싶어서 갖고 온 겁니다. 23페이지로 넘어가시고 갑니다. 뭐 나올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적어주셨으니까 안 볼 수는 없다. 얘들아, 우리 문학에서 산문 문학은 설화, 가전책, 고전소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설화는 신화전설 민담의 세 가지의 갈래로 나뉘어질 거야. 신화는 신적인 존재 이야기라서 영웅의 획기적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 해. 뭐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기이한 탄생이지. 날 때부터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어려서 죽을 위기를 겪게 되지만 구출자랑 양육자, 조력자의 도움으로 살아납니다. 그러고 1차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잘 성장하고 난 후 나라의 2차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나라의 그 2차의 위기를 극복하고 위협을 달성하면서 해피엔딩의 마무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해피엔딩의 마무리, 위대한 업적의 달성으로 마무리. 전설에는 있잖아, 구체적 증거물이 지령이나 지물과 같은 구체적 증거물이 전해져 내려오는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이야기야. 비극적인 결말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니? 비극적인 결말은 좌절돼. 그러면 전설에 좌절된다라고 하면 문학의 미적 범주에서는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숭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기미 네 가지 중에서 전설의 비극적인 결말 어떤 미적 범주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비장미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신화는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숭고미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져 있겠죠. 민담으로 갑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라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행복한 결말로서 콩쥐팥쥐 이야기가 있다면 외국에는 신데렐라가 있는 것처럼 범세계적인 공통된 이야기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설화 다음에는 소설로 가기 전에 가전체라는 문학이 창작이 되었어. 이건 뭘까? 가짜 전기야.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한 사람의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일대기를 다루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소설의 전 단계가 바로 뭐다? 가전체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전체 문학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각의 인물의 행적 그리고 사신의 평가까지. 사신의 평가는 뭐다? 왕에게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야기의 상상력을 추가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 사물이 뭐 돈이 주인공이다 라고 하면 돈의 이중성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그런 사신의 평가지를 추가를 시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진이 이거 보고 가도록 해라. 자, 그래서 진짜 사람처럼 있잖아. 돈이 주인공이라면 얘 돈의 그랜드파더, 그랜드마더의 이야기까지 가계를 쭉 소개를 하고 이 인물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행적과 마지막에 사신의 평까지 마무리가 되노라. 그리고 세 번째, 고전소설인데요. 정기에는 최초의 고전소설 누가 창작했지? 김시습의 금오신화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김시습의 금오신화로서 최초의 소설이 창작이 되고 금오신화는 소설의 작품 이름이 아니라 소설집의 이름입니다. 금오신화 안에 5작품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걸 적어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정기의 서민의식의 성장으로 후기로 가면서는 소설이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소설 대유행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러면서 박지원이 한문 소설을 창작을 하게 되는데 실학사상을 담는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는 소설들을 창작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소설이 대유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후기로 가면서 소설이 대유행을 해서 정말 다양한 소설들이 창작이 되었지. 뭐 영웅 군담 소설, 애정 소설, 가정 소설, 몽유록, 몽자록, 판소리개 소설, 세태 소설까지. 선생님 판소리개 소설이 뭐예요? 라고 하면 판소리로 불려지던 노래가 창이라고 한다면 창, 소리, 안일, 발림이라는 판소리의 세 가지 구성 요소고요. 노래가 소설로 정착됐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 노래가 원래는 12마당에서 6마당, 5마당으로 축소되어서 지금은 오늘날 5마당만 전해져 내려오더라. 춘향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기억해 주시고 쌤이 그래도 꽤 열심히 수업을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상 찾아서 보시고 글자 뭐 이런 것들 다 한시 무조건 시험에 나오겠죠. 정독하시고요. 문제 푸시면서 쌤한테 어려운 것들의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6, 27페이지로 가서 이몽룡의 한시 장면은 반드시 시험에 나올 겁니다.
만약에 한시를 있잖아. 글자 수로 따지면 5원, 4줄짜리지. 5원 절구, 7글자에다가 8줄짜리 한시다라고 하면 7원 율시라고 합니다. 쌤이 실수했는지 필기가 6줄이라고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6줄이 아니라 8줄로 바꿔주십시오. 율시는 8줄입니다. 4줄이랑 8줄이지 6줄이 아닙니다. 6줄 X 하시고 8줄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적 논평. 김상경 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편집자적 논평이 쓰인 부분들 다 외워주시고 그냥 정독 진짜 다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교과서 부분들의 교사용 지도서 설명까지 필기랑 같이 합치면서 정독해 주시면서 김고 기출 정독 푸시면 춘향전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쌤이 준 문제들도 좀 확인해 주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문 내용은 패스를 합니다. 안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걸 어떻게 다 본문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전달하며 우리 형노랑 우리 요거 들고 가도록 하여라. 34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드디어 위적 범주가 나왔네. 이거 한번 들고 가봐봐. 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있어야 하는 이상적 가치와 있는 것의 현실적인 가치에 융합과 상반이라는 기준으로 우리 문학의 아름다움의 미적 범주가 4가지로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쌤 말 이해되시나요? 예. 있어야 하는 것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 충이라든지 효라든지 좋은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꼭 추구하고 싶은 이상적인 있어야 할 것의 가치, 수능 대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 우리나라를 한정으로 선생님은 S대를 예시로 들어주셨대. 그 S대라는 이상가, 지금의 김고의 이런 말 너무 잔인한 것 같았는데 예시가 좀 잔인했습니다. 이상은 S대 입학, 현실의 뭐다? 김고 성적이라고 생각해보자. 지금의 나의 현실에 있는 거. 그랬을 때 상반되는 거야. 내 있어야 하는 S대와 내 지금의 김고 성적이 너무 상충되는 거에서의 상반의 상태로 가봐봐. 그게 비장미랑 골개미로 나뉘어지는데 비장미는 어때? 너무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해서 좌절감, 체념감, 절망의 상태로 빠져버렸다. 아! 진짜 기껏 왔는데 이거 뭐야? 라는 거에서 좌절과 절망과 체념이다 라고 하면 뭐로 빠진다? 비장미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반되는 거에서 이상적 가치에서의 S대의 입학이 그 별거 있나? 그 S대의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 서울대 학생들 막 바람직합니까? 인성 쓰레기더라 라는 것으로 S대의 실체에 대해서 웃음으로 까라 라고 하면 뭐다? 풍자. 그리고 S대의 학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애환 막 20살밖에 안 되는데 원형 탈모가 왔어. 그런 건 뭐야? 해학.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학의 정서는. 그래서 있는 가치가 좌절이 되어서 내가 겪게 되는 절망과 체념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비장미라고 생각하시고요. 있어야 하는 가치에서의 이상적 가치를 좀 추락시킴으로써 웃음으로써 승화를 시키는 해학, 그리고 비판적 웃음에서의 풍자가 골개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민의 문학이 나왔다라고 하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골개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작품이 애상적 분위기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 비장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융합되는 가치로 넘어가 보자. S대의 성적과 지금의 김고의 형식, 성적이, 현실이 잘 융합이 되고 있는 플러스의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이럴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약간 S대생이 됐어. 그랬을 때 가지게 되는 거에서의 아름다움의 모습, 그게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은 작품에서 그냥 아름다운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화랑 국화를 이상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매화야 너무 아름답다. 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순고미는 이상적인 가치에서의 막 이 바라보자 하는 것으로 현실을 이상적인 가치로 끌어올린다. 순고미 자체는 시작하자의 예찬적 태도입니다. 그래서 막 순고미에서의 가치로 봤을 때는 매화의 유교적 가치를 부여를 하는 거지.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국화도 서리 속에 피고 있는 국화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래서 순고미는 현실적인 거에 이상적인 가치를 부여를 하는, 그리고 현실의 상태가 되게 만족스러운 플러스의 상태, 우아미. 그래서 자연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우아미, 자연의 대상에 인간적 속성을 부여를 하면서 인간적 질서로 자연을 예찬을 한다, 순고미. 자연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 우아미. 자연의 이상적인 인간의 질서를 부여를 해서 그냥 이렇게 또 예를 들어줘도 될 것 같다. 연못이 있어. 그 연못에 아름다운 경치에서 그냥 감탄해, 우아미.
근데 그 연봉색, 와, 천년묵은 노룡이 서려 있다. 용이 서려 있어서 그 용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인간 세상에 선정을 베풀 거야. 뭐 이런 정치적인 색깔, 이상적 가치로 가면 뭐가 되면 된다? 숭고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쌤 고등학교 때도 좀 이제는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굳이 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숭고미라고 하면 이상적 가치, 그리고 우암이라고 하면 현실적 가치가 되게 플러스의 상태, 그리고 비장미는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플러스가 좌절된 상태, 골개미는 내가 있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가치를 추락시키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S대의 설명으로 봤을 때 숭고미랑 우암이가 그렇게 필기의 내용이 좀 와닿지가 않더라. 이게 뭐 그런 거에서. 그래서 각자 이해하시고 모르겠으면 이제 조금 더 쌤한테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들어봐봐. 봄봄이라고 하면 풍자적인 요소와 해학적인 요소로 나누기보다는 해학이 좀 강하지. 왜냐면 농촌 사회에서 이 장인어른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분명히 나쁘지. 되게 이기적이고, 그리고 탐욕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었어. 그 이 장인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웃음으로써 승화를 시키고 있고, 나도 어리숙함의 순수한 모습이기 때문에 해학적인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셨을 거야. 그냥 뭐 필기 같은 거 참조하시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36쪽에 있어. 36쪽으로 한번 가봐봐. 자, 춘향전이랑 봄봄에서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서민문학에서 알 수 있는 웃음의 요소를 우리 문학의 전통인 골개미라고 한단 말이야. 한번 읽어볼게, 보기박스.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한국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인 풍자와 해학은 모두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문학적 장치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성격이 다르다. 풍자는 풍자에다가 동그라미,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가치가 너무 마이너스다라고 빡큐를 날려버리는 거야. 악행을 부정적인 것에다가 밑줄, 비판적 의도의 웃음이라고 생각하시고, 해악에다가 동그라미, 엉뚱함과 모질함이나, 그리고 뭐 김고한의 사의 스트레스를 되게 웃음으로써 승화를 시킨다.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눈물 닦기라고 해악은 딱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웃음으로 눈물 닦기, 해악. 그러면 내용박스 한번 갈게요. 춘향전에서는 본관사또와 부패한 수령들이 암행어사 출두와 관련해서 암행어사 출두에다가 밑줄 막 난리나지. 변사또는 똥 지르고 오줌 싸고 난리났지. 허둥지둥 도망가는 혼비백산하는 장면에서 웃음이 나. 이럴 때 우리는 통쾌하다라고 하죠. 수령들이 급하게 도망가느라 인계랑 병구를 잃고 쓸모없는 것들을 잡고 있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 그리고 봄봄에서는 사위가 장인에게 할아버지 살려줍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 장인도 사위한테 할아버지라고 외치지. 그게 해학성의 가장 고조된 부분이라고 쌤이 필기해 주셨대. 바지가랑이를 잡힌 것이 얼마나 아프면 장인이 될 사람에게 할아버지라고 얘기할까라는 웃음이 절로 났어. 그럼 풍자랑 해학을 비교를 해보면 과장과 왜곡을 통한 웃음 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풍자에는 비판적 웃음,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마이너스의 대상을 까는 거야. 우스꽝스럽게 까기, 희화화. 그리고 해악이라고 하면 동정적인 웃음,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으로서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그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을 좀 웃음으로 승화를 시키는 거야. 작품 속에서 평범한 그 이하의 인물의 행위를 희극적인 상황으로 표현을 하다가, 그러면 예시다가 밑에 또 내려와 봐봐. 춘향전에서 변사또와 같은 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공격을 했더니 독자한테 통쾌한 웃음을 주는구나. 풍자적인 요소. 봄봄은 나라는 등장인물, 주인공이죠. 어리숙한 대상에 대해서 연민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웃음으로 그 대상을 포용하게 되는 효과를 지니더라. 구김없는 해학적 웃음이나 전곡을 찌르는 풍자적 웃음은 마음의 정화는 물론 독자들에게 신명을 느끼게 만드는 골개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골개미다. 37페이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8페이지 현대시에서 백석은 뭐를 기억해야 돼? 공동체 의식을 기억하시면서 백석시를 너무 다시 읽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없어서 넘어간다. 다 정독하세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정말 다 같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3단원으로 들어갈게요. 문학은 여기까지. 일단은 교과서 문학은 마무리 짓고 변화하는 국어의 모습.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랑 필기에 있는 내용이랑 쌤이 줬던 두꺼운 문법 있죠. 국어사, 국어의 역사과 국어사라고 되어 있는 프린트 있죠. 그 프린트 안에 필기 내용이랑 싹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고 10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요거 두 가지만 설명하면 쌤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108페이지 한번 가볼까? 쌤이랑 했었던 내용들 전부 다 플러스 요거만 딱 더하면 돼. 맹갈단은 이미 얘기했죠?
시험에 나옵니다. 맹갈다라는 동사의 어감 맹갈에다가 나라는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1인칭의 주어임을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 오가 이때 당시에는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리을이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앞에 탈락을 하고 맹가노니라는 어미 형태가 완성이 됐어. 맹가노니라는 어휘의 형태소를 쪼개면 맹갈다에다 나에다 오니가 되고 네로라를 설명해 주셨다라고 하면 이쯤이 라는 뜻이야. 이게 바로 나입니다 라는 뜻에서 나이오라에서의 나 뒤에 이 오라에서의 오가 뭐다? 주어가 1인칭을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다 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판서 내용에서 쌤이 별표 3개를 표시한 부분들을 보면 이게 좀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쌀이함이 느껴지는 거에서 얘들아 구기음화라든지 원수모음화라든지 이런 현상들 있지. 몸조화라든지 의문상에서의 변화와 특징을 관련된 부분들을 좀 기억해 놓으시고 어휘는 하다를 의미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절대 안 되는 이야기야. 그래서 참 그래. 하다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많다라는 어휘가 생긴 거야. 이 단어가 의미의 이동이 돼서 동사의 하다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정말 안 되는 이야기야. 근데 선생님께서는 하다를 의미 이동이라고 필기를 해주셨던데 그렇게 김고시험 문제도 나서 그게 원래는 틀린 답이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복수 정답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많다라는 거에서 그냥 뭐 소멸된 어휘다. 사멸어인데 이 의미 이동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뭐 우리 배우는 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려니는 하지만 아니라는 건 알아놓으시고요. 아래아의 하다가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아, 두 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죠. 누가 변화를 먼저 겪기 시작했습니까? 두 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으로 바뀌고 첫 번째 음절의 아래아가 아로 바뀌죠. 얘가 이제 오늘날의 하다가 되는 거고 이 하다는 사라진 거지 의미 이동의 식은 아닙니다. 근데 의미 이동이라고 필기를 해주셨다면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거 좀 찝찝해. 음은, 어휘, 문법, 표기상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동국정식 표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보시고 이거 하나가 우리가 설명 안 됐어. 하여금에서의 해여 있지. 해여를 본다면 이게 해에다가 사동전미사 이가 더해졌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 이랑 어가 합쳐져서 이응, 이응, 여가 된 거거든. 이게 가짜 명사의 이응, 이응의 된소리이기 때문에 여가 되었을 때 이 여가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사동전미사 이가 있어서 뭐뭐로 하여금. 사동이 뭡니까? 주어가 부사한테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뭐로 하여금이라는 시키는 의미에서의 이가 사동전미사로 들어가 있고 전미사의 사동은 우리가 파생적 사동이라고 얘기했지. 그리고 개하다를 붙이면 통사적 사동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통사적 사동도 있었어. 어디에 있지? 하여금 수비 비교사 날로 순해 편안케 하고저 할 따름이다 라고 편안케 하고저에다가 밑줄 개하다가 있었던 거야. 편안케 하고저에서의 편안케 하고저가 밑에 빨간색 밑줄 꺼놨죠? 편안케 하고자. 뭐뭐 하게 하다라는 개하다의 뭐뭐 케 하고자의 장형의 사동도 있었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장형의 사동까지. 그래서 뭐 중세국어의 특징 이런 것들 쭉 보시고 쌤이 준 프린트의 내용들을 자기 필기랑 봤을 때 필기에 있는데 이 프린트에도 있네 라는 거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활동은 절대로 빼놓지 마시고 중세국어의 주격조사에 대해서는 그냥 서술을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110페이지에서의 용비어천가는 안 했던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다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기로 듣지 마시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일단 넘어간다. 진짜 다 했거든. 그리고 내용도 얘들아 본문 내용을 막 이렇게 힘주지는 않으셨던데 쌤은 좀 해놨으면 좋겠어. 뿌리 깊은 나무는 뭐다? 기초가 튼튼한 나라. 바람이라는 실현에 외운의 안에도 안이 흔들리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다 하면 쌤이 무슨 의미의 상징성이라고 얘기했지? 나라의 번창, 무궁한 발전은 내가에 이르러서 바다까지 간다 라는 거. 111페이지 미안한데 좀 찜찜해서 학습활동 한번 보고 갈게. 4번부터. 그러면 세종어정 훈민정음의 학습활동도 안에 써가지고 하고 갈게. 미안해. 109페이지로 가보자. 자,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다른 교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교과서로 한 번만 딱 정리를 해볼게요. 1번에 1. 다음 단어에서 오늘날과 다른 자음자랑 모음자를 찾고 15세기에는 이를 어떻게 발음했을까? 이거 의문의 측면이 되겠죠.
사마띠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특징을 알아야 돼. 사마지가 아니라 사마디라는 걸 통해서 뭐를 국유음화가 사마띠는 솔직히 어간과 어미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리고 형태소 내부 D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국유음화가 안 됐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사마지라고 발음할 수 있는 걸 사마디라고 발음을 하고 있으니 그리고 못할이라고 했을 때 여린 히읗의 쓰임을 좀 기억했어야 됐다. 그지? 여린 히읗은 세 가지의 기능이 있었어. 필기가 되어 있을 거니까 한번 생각해봐봐. 여러분 머릿속에 여린 히읗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봐봐.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이 왔을 때 뒤에를 된소리로 발음할 수 있다. 뭐가 왔을 때 채원이 그드브스즈가 오면 끄트브스즈로 발음할 수 있어. 홀빼라고 발음하는 거에서. 근데 된소리가 안 되는 단어라면 절음의 보호라고 생각하면 돼. 못헐 노미라고 절음의 보호라고 생각하시고 초성자의 여린 히읗이 와 있는 경우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의 음자를 봐봐봐. 108페이지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음자를 보면 동국정원식 표기에서 한자어의 초성의 여린 히읗이 올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기출에서 김상열쌤 필기는 없지만 이영보레라는 말이 오면 한자어 리을로 끝나는 단어들 있지. 뭐 월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렇게 한자어의 리을로 끝나는 단어 뒤에 여린 히읗도 올 수 있었는데 그걸 명칭이 이영보레인데 수업 시간에는 안 다루셔서 그냥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비, 그럼 예시답 갈게요. 여린 히읗이라든지 순경음 비읍 그리고 모음의 아래아까지. 아래아는 아라어의 중간 발음이었을 것이고 여린 히읗은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초성의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할 때 들어와 있고 못할과 같이 간형사형 전성어미 리을 뒤에 여린 히읗이 왔을 때 절음의 부호나 된소리 부호가 되었다. 순경음 비읍은 이어쓰기의 연서 글자입니다. 이어적기의 연철과 이어쓰기의 연서를 진짜 헷갈려 하는 거는 한 50% 공부하고 시험 치면 그런 데 장난질에 걸려지는 거예요. 이어쓰기는 한글을 창제하고 난 후에 비읍과 이응을 세로로 이어쓰는 연서 글자가 되겠죠. 그죠? 이어적기의 연철은 뭡니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왔을 때 연음으로 적어주는 것이 연철의 이어적기 방식이었죠. 그런 거 헷갈리시면 좀 곤란해요. 순경음 비읍은 유성 마찰음으로 부부부부부 하고 발음을 했겠지. 2번으로 가보자. 니르고저라는 걸 통해 두음법칙 안 됐네. 표디를 통해서 국외음화 안 됐네. 스무를 통해서 무브프가 으가 우로 바뀌었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측면이다? 의문에서의 변화다라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1번 문제는 의문 됐나? 의문. 1번 문제 옆에다가 의문. 만약에 김상경 쌤이 단답형으로 이게 어떤 측면에서의 변화야? 의문이야? 어휘야? 문법이야? 표기상의 특징이야? 라고 하면 1번은 여러분이 뭐라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의문이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에서는 의문. 쌤 영상 담고 있으니까 혹시 너무 잠이 오거나 어제 과로를 해서 피곤한 사람은 좀 자고 듣는 것도 괜찮으니까 옆방 가서 자습실에서 하다가 자도 돼요. 평민아 여기서 줄 거면 옆방 가서 자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담아놓으니까 영상으로 해놓으셔도 됩니다. 1번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문.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좀 찝찝해. 2번으로 갈게. 밑줄친 부분에 나타난 중세국어의 조사의 쓰임새.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문법이야. 2번은 문법이라고 적어보자. 나란 말싸미 체언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라면 뒤에 주격조사 2. 중기계에서의 N은 기교부사격조사. 니르고자 할 바 있어도 라고 하면 모음 뒤에는 짝대기가 뭐다? 주격조사. 괜찮지?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적어놓을 거야? 어휘라고 크게 적어봐봐. 어휘. 그래서 어리는 어리석다, 놈이랑 어여삐. 괜찮니? 그럼 여기에서는 뭐는 표기상에서의 특징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표기상의 특징에서는 뭐 이어적기라든지 띄어쓰기 없다, 그리고 팔종성법 이런 거 해당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111페이지에 4번으로 가시죠. 하신이라고 했을 때 중세국어에서는 글자의 앞쪽이니까 왼쪽이지. 글자 왼쪽에다가 밑줄 뒤나 앞이나 이런 장난질 많이 칩니다. 오른쪽 왼쪽 장난질 많이 칩니다. 그리고 소리의 길이가 아니라 소리의 높낮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오늘날에는 상성이 다 장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음 뒤에는 주격조사 생략됐고요. 내가 히읗을 안고 있는 히읗 종성체언이니까 히읗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는 뭐가 와야 돼? 이가 오지. 그래서 이어적기에서 내희가 되는 거야. 바람에서는 바람 플러스 인데 이어적기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깊은 물은 이라는 거에서 띄어쓰기 하지 않았네요. 띄어쓰기 옆에다가는 표기, 이어적기 옆에다가도 표기, 그리고 주격조사랑 관련된 거는 문법적 요소, 그리고 하신이에서의 성조 이런 것들 아래야. 약간 의문상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신이에서의 성조랑 아래아는 의문상의 특징이다.
5번에 용비어 첨가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 더 찾아봐라 라고 하면 밑에 거 예시답 꼭 크게 별표 하나 찌시고 글자 왼쪽에 점 찍어서 성조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남간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뭡니까? 기억 더 생긴 체험. 나무에다가 근데 생기면 나무 왜 이렇게 필기가 좀 안타깝더라. 미음 그 종성자리 기억 있는 거 아니야. 나무야 나무. 명사 나무에다가 기억을 더 생긴 체험이기 때문에 조사에 안가 더해지니까 나무의 오가 탈락되고 남간이 되는 거야. 근데 남기역이라는 이형태를 교체를 하였다라는 거에서 적어주셨으면 남기역으로 이형태 교체에다가 밑줄 하나 그어주시고 바람에서의 아래아가 아로 바뀌어졌다. 교코는 국외음악, 나라샤의 사이 샤가 뭐다? 주체 높임의 선언어럼인데 시가 되었다라는 거. 오케이 넘어갑니다. 112, 113 중세국어의 자료 그 113페이지 1번에 덜 풀었어. 이제 히읗 중상체한 진짜 나올 것 같아. 한번 읽고 가자. 현대국어, 한국어에는 히읗을 빼면 히읗의 받침으로 끝나는 명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나라 히읗과 같이 히읗 받침으로 끝나는 말이 많았어. 소학원에서의 살이라는 단어도 히읗을 안고 있었어. 살 플러스 조사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를들을 우리는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할 건데 종성 즉 끝소리가 히읗인 체언이라는 뜻이지. 이때 끝소리 히읗은 뒤에 오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몇몇 단어에만 그 흔적이 화석처럼 남아있는 거야. 현대국어에서 안팎 같은 경우에는 안이 히읗을 안고 있었어. 바퀴랑 결합이 되면 안팎으로 된 것이 지금의 흔적이야. 남한에서는 안해라고 하지만 안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역시 히읗 종성체언의 흔적이야. 동물의 성별을 구별하는 암과 수에서도 히읗의 종성체언이야. 수랑 암과 관련된 끝소리의 히읗이 흔적도 몇몇 단어에 남아있어. 그 밖의 경우에는 히읗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동물이나 사람 이름 앞에 그저 수나 암을 붙이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수, 고양이, 그리고 벌의 암펄 이런데 그 수나 암을 붙이면 그 밖의 경우에는 히읗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물 이름 앞에 그저 수나 암만 붙여라. 수고양이가 아니라 뭐라고? 수고양이로. 암펄이 아니라 뭐로? 암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1번 문제로 와서 수캐, 암캐, 수컷, 암컷, 수탉, 암탉 이렇게 흔적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암탉과 수탉과 암평아리, 수평아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의 옛모습을 아는 것이 우리의 국어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나요? 라고 하면 국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아끼는 마음이 생긴다. 넘어가서 114쪽 2번으로 갈까? 다음 글을 읽고 오늘날에도 변화하고 있는 국어의 모습을 다 탐구해보자. 신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 유입되는 대상이나 새로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등장을 해. 기존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해. 신어는 경우에 따라서는 유행어처럼 일정 기간 사용이 되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언어 사용자의 공인을 얻어서 사전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어. 가와나의 신어들이 등장한 사회적 배경을 조사를 해보면 기차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의 명칭 봐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휘가 바뀌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인해서 이름도 생기게 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가와나를 보고 국어를 바로 쓰는 태도에 대해서도 이런 것 좀 나온다면 은근히 헷갈릴 수 있거든. 가와 관련해서 우리 고유의 한글인 우리말을 외면을 하고 외국어나 외래어를 너무 남용하고 있는 현실이야. 남용의 현실. 의사소통의 단절도 가지고 오고 소외되는 계층도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세대 간의 소통의 문제 말이야. 그리고 나랑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국어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해칠 수도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의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서 요거 좀 꼭 체크해줘. 언박싱, 개봉, 퍼스널 컬러는 맞춤 색상, 테이크아웃은 포장 구매, 드라이브 스루는 승차 구매라는 단어들로 바꿀 수 있는지 우리 국어의 미래랑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도 생각해 보시고. 오케이. 화장실 한번 안 갔다 와도 되나? 지금부터 한번 쭉 달릴 건데 3분 쉬고 가겠어. 를 찾아서 여러분의 공부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자, 이제 기본고고입니다. 기본고고. 자, 고고의 8페이지 준비. 현대시의 개념에서 이게 시험 문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념을 모르면 아마 단답형이든 뭐든 애로사항이 좀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적하자 하면 뭐라고 정의를 내리면 된다. 시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시적하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아바타라고 생각해줘. 가공의 인물로서 서정적 자아, 시적 자아라고도 하는데요. 시적하자는 작품
표면에 드러난다, 작품 속의 표면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작품 속의 표면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나라는 인물로 등장을 해야 된다는 것. 시적 대상이라고 하면 화자가 말을 건네는 청자라든지 시의 소재가 되는 사물과 관념 다 시적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시적 상황은 하자가 처해진 공간과 사회적, 역사적 형편, 시적 상황. 이 시적 상황에 따라 정서, 태도, 어조가 달라지더라.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 사랑, 기쁨, 소망, 체념한, 안시움과 안타까움. 시적 화자의 어조는 당연히 정서에 영향을 받겠지. 이 작품들도 다 시험 범위로 봐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좀 찝찝해지네. 개념만 하고 넘어가려니까 갑자기 찝찝해지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윤동주의 서시로 갑니다. 죽는 날까지 되게 결연하다 그지? 죽음을 설정하는 유언장 같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다가 이런 걸 시적 대상 중요합니다. 하늘에다가 하트 표시 양심을 비추는 거울이죠. 신념을 비추는 기준이죠. 양심적 기준이라고 적자. 하늘이라는 양심적 기준에 한 톨도 한치도 어긋나지 않기를 한 점 부끄러웠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괴로워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김소월의 조언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한 덩어리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김상용의 나무로 창문을 내겠소. 구름이 꼬신다면 갈 리가 있겠는가. 새동 노래는 공짜로 들을게요. 강냉이가 익으면 함께 와서 자셔도 좋습니다. 왜 사냐고 물으면 그저 웃지요. 허허허허. 이런 게 뭐예요? 우아미의 시라고 생각하시고 김소월의 초음 좀 어떤 느낌입니까? 비장미의 느낌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1번에 시어의 함축적 의미 가자. 시어는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시 속에서 가지는 문맥적 의미를 지니게 나는 독을 차고 선선히 걸어가리라. 마지막 날 내 외로운 혼 건지기 위하여 외로운 혼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나의 양심 그걸 위해서 나는 도끼를 품고 살아가겠다. 여기에서의 독은 뭐다? 도끼 품기라고 생각해줘. 9번으로 가서 시의 운율,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을 하죠. 음성상징어, 비슷한 문장구조의 반복, 음절의 수, 음보율 같은 것들. 시각적 이미지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인데 공감각이 꼭 시험에 나올 것 같으니까 연습을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소리가 딸랑딸랑 흘러간다 라고 하면 소리가 흘러간다, 소리가 흘러간다, 청각의 시각 이렇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 시상의 전개의 개념이라든지 시상 전개 방식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뭔가 좀 찜찜해.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도 좀 봤으면 좋겠어. 이육사의 광야로 갑니다. 까마득한 날에 라는 태초의 원초적인 과거 하늘이 처음 열렸다라는 천지의 개벽 지금 눈이 내린다라는 현재의 마이너스에 매화의 향기가 홀로 아득한 마이너스의 일제강점기의 현실에 다시 천년 뒤에 뱀마 타고 오는 우리나라를 구할 줄 영웅이 있다면 이라고 영웅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공간의 이동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신다. 운동장이라는 공간에서 소주집으로 넘어가서 10페이지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멀리 있는 대상을 가까이 있는 대상으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을 이동을 시켜야 돼. 조지훈의 고풍의상을 보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이동이 되거든. 호장 저고리에서 긴 치마에서 운해랑 당해로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이동이 되어야 돼. 그리고 수미상관 있을 수 있고 성경 후정은 어떻습니까? 앞에는 경치, 뒤에는 정서. 그리고 4번의 표현에다가 별표 3개 치시고 싹 다 외워서 어떠한 시가 나와도 이 시에서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직유, 은유, 의인, 상징적인 의미, 반어, 역설, 도치, 설이, 대꾸, 반복과 영탄, 과정과 점층. 이거 구분 못하겠는데요 라고 하면 한번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감상의 관점 크게 별표 치시고 이게 약간 좀 불안해. 단답형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오로지 작품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 내재적 관점, 절대적 관점.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김소월이 1920년대 일제강점기 시인이라는 점 완전 삭제. 그리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뭔가 작가와 관련된 요소나 시대와 관련된 요소나 독자들이 읽고 느끼는 효용성에 대해서 완전 삭제. 오로지 작품 자체만 여성적인 어조로 이별의 정한을 노래했어 라고 하면 내재적, 절대론적 관점. 외재적 접근의 방식은 뭐라고? 시대 현실과 연결시키는 반영론적 관점. 작가의 생애랑 사상과 감정과 연결시키는 거는 표현론적 관점. 독자가 감상하고 난 후에 느끼는 교훈과 감동의 쾌감을 중심으로 효용론적 관점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4.19 혁명을 관련해서 신동엽의 산의 언덕에 라고 하면 반영론적 관점이 되겠지. 옆에 있는 문제들 꼭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너무 시 내용 하고 싶은데 이건 이제 각자의 좀 숙제가 되는 것 같거든. 이것들을 하면 여러분이 너무 지칠 것 같아서 일단은 쌤은 광화문 좀 나올 것 같고요. 나룻배와 행인도 너무 괜찮으시고 향수에서는 공감각적 이미지 꼭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다 좋은 시들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두루두루 내셨을 것 같아요. 뭐를 내고 안 내고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두루두루 내셨을 것 같기 때문에 한 작품 한 작품은 뭐 제껴라라는 거 없습니다. 정성 들여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0페이지로 가시죠. 고전 시가로 한번 가볼게요. 정사는 넷뜻이고 녹수는 림의 정의. 그래서 시조랑 관련된 형식적인 특징을 보시고 다와 같은 작품이 우아미가 되는 거야. 다와 같은 작품. 10년을 경영해서 초려삼간 지어서 나 한 칸, 달 한 칸, 청풍한테 한 칸 맡겨두고 강산이 들일 데가 없으면 둘러두고 보리라. 근경과 원경의 시선의 이동 이런 것들도 다 두루두루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착각했나요 우리 윤희? 네, 그래서 이걸 일단은 대부분을 좀 들으시고 영상을 보든지 내일 교실을 듣든지 하세요. 그러면 이제 고전 시가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작품들마다의 표현상의 특징들을 다 소화를 좀 하세요. 작품들이 두루두루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을 경영하여 이런 게 좀 우아미적인 성격이 나오고 52페이지 가볼까? 논밭가라 기운내고라고 하면 농부의 하루 일과라고 얘기를 했지. 이런 게 바로 뭐야? 시간의 흐름이야. 오늘 아침에 논일 했다가 산에 올라가서 땔감하고 점심 먹고 난 후에 해가 질 때 내려오는 이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공간도 이동이 됐죠. 논에서 일을 하다가 산으로 갔다 다시 집으로 내려오는 공간의 이동이고 이런 사설 시조가 이제 조선 후기에 서민의 의식의 성장으로 창작이 된 구체적, 일상적 이야기인 거야. 춘향전이랑 연결시켜봐도 된다 그랬지. 두터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아 앉아 두엄의 상징적 의미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있는데 가슴이 끔찍해서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는 모처럼 날쌘 나에게의 방정이지 희멍들 뻔했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시는 되게 풍자적인데 쌤 왜 해악이라고 여기 필기되어 있어요? 라고 하면 제가 좀 그런 질문들이 여러분이 이제 좀 발목에 묶이는 거거든요. 해악성이 두드러진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해악성은 물론 풍자 맞습니다. 약간의 기본 고고가 풍자성이 두드러진 표현이라고 해줬으면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지필진이 써놓은 해악성이 두드러진 표현에서 이때의 해악은 꼭 웃음으로 눈물을 닦는 연민의 웃음이어야지 그 딱 해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골개미가 두드러진다라는 말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선생님 이건 전혀 해악 아닌데요 라고 하면 네가 생각하는 그 해악과 풍자라는 개념으로 들여다봤을 때 고고 지필진이 풍자성이 두드러진 부분이라고 해주면 참 좋겠기는 하기 때문에 참 그래 라고 끄덕끄덕은 해줄 수 있어. 근데 이걸 문제 삼을 건가? 라고 하면 골개미적인 요소에서의 해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모처럼 날쌘 나에게 망정이지 피망될 뻔했네 라는 자기 변명의 합리화까지. 그리고 다 작품도 진짜 중요한 작품이에요. 나무도 바위도 없는 매한테 쫓기고 있는 거에서의 상황 그리고 표현 기법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점칙 열거 비교 과장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시험지에 빠지지 않았을 거는 덱들의 동난지 사후. 덱들의 동난지 사후랑 관련된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야? 개젖이라고 했자샤라는 거에서 현학적 태도가 시험지에는 반드시 있을 거야. 그래서 창내고자 인의 가슴에 창내고자에서도 일상적인 소재로 하자가 창문을 내서 시름을 해소하고 싶다. 이런 게 무슨 정신이라고? 해학이라고 기억해 놓으시고 서민의 낙천성의 해학적 정서를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지는 것이 사설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더라. 그래. 입을 대어봤자 여러분이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것 같아서 이제 각자가 소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6페이지 강호 사시가 자연에서의 예찬으로 구조 시험에 나온다. 강호에 봄이 드니 여름이 드니 라는 거에서 구조 문제 시험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문제도 좋습니다. 관동별곡이랑 연결시키는 것도 잘 보시고 견해용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 나왔죠. 시냇물화 그리고 기러기 객관적 상관물도 잘 보시고 상가와 시조의 관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가봐봐. 농무 자보는 사람은 역강의식 바라니까 계속 말이 꼬인다. 자기가 너희가 잘하게 되면 빨리 맞춰줘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초조해진다.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라. 이게 왜 언급됐지? 농무의 신경님 이게 왜 언급됐지? 적혀져 있더라고. 농무신경님
농무신경님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1970년대 시인이야. 쌤 생각에는 왠지 외부 지문 안 나올 것 같거든. 안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기억해놓자라는 생각으로 한 번만 더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가을 추수 끝나고 벌어지는 한판의 춤으로서 농무의 출제 요소는 공간의 이동 플러스 농촌 붕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돼요. 농무는 가을 추수 끝난 농촌에서 농사일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면서 막걸리 한 잔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내년을 기약하는 축제였는데 이제는 그런 현실이 아닌 거야. 밑줄 긋고 가자. 산업화로 급격히 변화가 된 1970년대에다가 밑줄. 이제는 농촌이 붕괴되어가는 현실에서의 농무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어. 기존의 농촌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되게 공동체 의식을 중시 여겼던 백석 시인이 이 시를 보면 또 가슴 아파하시겠지. 농민들의 축제는 더 열릴 수가 없었거든. 산 구석에 처박혀서 발버둥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에서 당시의 농촌의 현실이 잘 드러나더라. 이해의 배경으로 한번 쭉 읽고 가겠습니다. 밑줄 긋자. 농무를 소재로 한 농촌시에다가 밑줄. 한가 비장미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가 체념 비장미가 담겨있다. 한가 체념 비장미에다가 밑줄. 가장 한국적인 소재로 가장 한국적인 정서를 읽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밑줄 긋자. 암담한 농촌을 배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난한 자의 울분을 노래하면서 그 울분이 선동적이거나 전투적인 느낌을 풍기진 않아. 오히려 뭐야? 춤으로써 이 한을 표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역설적이라고도 얘기해. 춤으로써 이 한을 표명을 하고 있다는 건 오히려 날라리를 불고 고갯짓을 흔드는 밑줄 긋자. 날라리를 불고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드는 신명까지 밑줄 쭉 끄시고 그걸로 울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야. 밑줄 끌게. 아픔의 역설에다가 밑줄. 1960, 70년대 산업구조의 변화로 야기된 농민의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는 농민의 비애와 분노입니다. 시험에는 좀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적어주셨으니까 안 보기에는 찝찝해서 한번 들어갑니다. 농무는 농민들에게 신명과 흥겨움을 주는 놀이였다. 그런데 이 시에서는 농무를 통해서 울분과 분노와 절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기억해놓자. 진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막이 내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적 이미지지. 하강이라고 좀 적어놓자.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 무대에서 농무를 펼쳤어. 구경꾼이 다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텅 빈 운동장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공간을 봐봐.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운동장부터 시작할 거야. 우리는 화장을 했네. 분이 얼룩진 얼굴. 근데 이거를 분노가 얼룩졌다라는 중의적 의미로 해석해도 돼. 자, 농무를 다 추고 난 후에 학교 앞 소주집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소주집에다가 밑줄 끄시고 술에다가 별표 위에다가 뭐라고? 시름 해소라고 적자. 비장미가 느껴지지. 소주집 가서 술을 한잔 해. 그리고 하자의 정서 직접 제시. 밑줄 끄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울분의 직설적 표출. 깽가리를 앞장 세워서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서 악을 쓰는 거는 쪼무레기들밖에 없어. 쪼무레기들 뿐에다가 밑줄 끄시고 농촌이 붕괴가 돼서 건장한 남성들이 다 뭐를 떠났다고? 농촌을 떠났습니다. 처녀애들은 기름진 담벽에 붙어서서 철없이 낄낄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다? 농무가 기능을 상실하고 농촌이 붕괴가 되어가는 현실이야.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 꺽정이처럼 울부짖고 또 어떤 녀석은 서리미처럼 해야되지만 밑줄 긋고 가자. 이까지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에다가 밑줄 쭉 긋자. 산구석에 처박혀 발버둥친들 무엇하랴에다가 밑줄. 농촌에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체념과 자조. 농촌의 현실을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농촌의 현실이 집약됐어.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야. 아예 옆편네한테 맡겨두고 소시장을 거쳐서 도살장 앞에 와둘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신명이 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다고? 신명이 나지 않는데 신명이 난다라고 얘기하니까 반어법이고요. 한을, 울분을, 날라리를 불고 어깨춤을 추면서 승화를 시킨다라는 거에서는 역설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한의 표출이 역설적인 방식이다. 자식과도 같은 소를 죽이는 도살장의 공간에서 신명을 표출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 넘어가서 정리하기. 자유시고 이거 주제를 하나 체크해 놓을까? 소외되고 억압된 삶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피폐한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랑 한.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하자의 정서를 울분, 직설적 표현, 역설적 상황, 1970년대의 농촌의 현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3문의 기대어로 가시죠.
산문의 기대어는 옆에다 제막내가라고 좀 적어놔. 이거는 좀 수업 시간 확실히 언급을 좀 하신 것 같아서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막내가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 밑줄 기자. 그리움과 한에다가 밑줄 끄시고 와 제막내가랑 공통점이다 그지? 재회의 확신에다가 별표 누나의 부활을 믿어. 누나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부활을 믿습니다. 누구나 겪어야 할 없다고? 그럼 이걸로 바꿀래? 이거 나중에 찝어줄게. 자 갑니다. 누구나 겪어야 할 삶과 죽음, 그로 인해서 그리움과 슬픔에 빠지기도 하죠. 하자는 모든 생명은 생성하고 소멸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죽음과 소멸은 삶과 생성으로 이어지니 결국 죽음과 삶이 다르지 않다는 불교적 상상력으로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꿈꿉니다. 이쪽 그자. 죽은 누이와의 재회를 꿈꿉니다에다가 밑줄 부활을 믿는다. 이 시는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내세에서의 만남에 대한 소망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밑줄 그자. 그리움과 한에다가 밑줄 불교의 윤회 사상에다가 밑줄 절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산문을 삶과 죽음의 경계. 되게 중요하죠. 밑줄 그자. 산문에다가 동그라미 삶과 죽음의 경계에다가 밑줄. 이곳에서 화자는 가을산을 보다가 문득 누이의 눈썹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이의 눈썹에다가 밑줄. 화자는 누이의 죽음을 절감하면서 비통해하는 한편 부활한 누이와의 재회 장면을 상상한다. 산다와를 건네게 되고 산다와에다가 동그라미 소통의 소재. 술잔을 나누면서 술잔에다가 동그라미 재회에 대한 기대에다가 밑줄 확신에다가 밑줄. 누나가 살아서 돌아오겠구나. 예스러운 시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본문 내용 바로 들어갈게요. 산문에 기대고 있습니다. 산문에다가 별표 3개. 절의 바깥문인데 산문의 안쪽의 공간과 저쪽의 공간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가 나뉘어져. 삶과 죽음의 경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제막내가에서도 있었잖아.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에 있음에 얘 있음에서의 얘가 삶과 죽음에서의 길이 있었잖아. 그지? 밑줄 끄자. 삶과 죽음이 나뉜 상황에다가 밑줄 불교적 세계관에다가 밑줄 누이야. 죽은 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노법에다가 체크. 가을산 그림자를 통해서 누구를 떠올린다? 누이의 눈썹을 떠올리는 거야. 누이가 눈썹 미인인가 봐. 누이를 떠올리는 매개체에다가 밑줄 끄시고 가을산 그림자에서 눈썹 두어나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라고 하면 산의 그림자가 무엇같이 생겼는 거야? 누이의 눈썹같이 생긴 거지. 가을산의 그림자랑 누이의 눈썹이 닮았다.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질문을 던지면 독자가 관심을 가지지. 정정한 눈물을 돌로서 눌러서 죽이고 눈물을 눌러 죽인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눈물은 무생물인데 눌러 죽인다 화류법. 그러니까 눈물을 거둬요. 눈물을 참자라는 이야기야. 슬픔을 이기자. 그 눈물 끝을 따라가게 되면 누이를 그리워하는 눈물 끝을 따라가게 되면 뭐가? 밑줄 끄자. 강이 일어선다에다가 밑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화류. 천밤의 강. 죽은 누이가 재생을 할 것이다. 죽은 누이의 재생에다가 밑줄 누이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 그 강물 깊이 가라앉은 고뇌의 말씀들, 고뇌의 말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누이와 했던 기억들이 이쪽이다. 살아서 반짝여 오던 것에다가 물결 표시 생생하게 누이가 되살아날 것이다. 부활이라고 적자. 덜어는 물속에 튀어오르는 물고기와 같이 생동적이지. 물속에 튀는 물고기같이에다가 밑줄 끄시고 부활하는 역동적인 모습. 살아서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산다와 한 가지를 꺾어서 스스럼 없이 건넨다. 산다와에다가 하트 표시하시고요. 건넬 수 있다라면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밑줄 끄자.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짐에다가 밑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야. 누이야 지금도 살아서 보는가? 유사한 구절을 반복해서 정서를 드러냅니다. 가을산 그림자에 빠져서 떠돌던 그 눈썹 두어나틀 기러기가 강물에 부리고 간다. 기러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누이의 눈썹이랑 닮았다는 거야. 가을산의 그림자 그리고 기러기랑 누이랑 닮았다는 거야. 눈썹의 모습이 밑줄 끄자. 눈썹 두어나 누이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는 두 가지. 가을산이랑 기러기의 모습으로 누이의 눈썹의 이미지랑 닮았다는 겁니다. 강물에 부리고 가는 것을 내 한 잔은 마시고 한 잔은 비워두고 덜어는 잎새에 살아서 튀어오르는 물방울같이에다가 밑줄 그렇게 만나는 것을 재회에 대한 핵심만 기억해. 누이야 아는가 가을산 그림자에 빠져 떠놀던 눈썹 두어나치 지금 이 몸물 속에 비춰온다. 밑줄 기자. 몸물 속에 비춰옴에다가 밑줄 누이가 살아 돌아올 것이다. 그냥 알아만 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시간 언급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독서도 좀 꼼꼼하게 보시고 독서 질문도 선생님이 받는 걸로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좀 잘 소화를 하셔서 금요일 야자 1, 2교시
그리고 토요일 야자 1, 2교시, 그리고 일요일은 오전 눈 뜨자마자 그리고 밤늦게 10시 반까지니까 질문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쌤이랑 잘 마무리를 해봅시다. 고생하셨어요.